안녕하시고 반갑습니다. 2019년 구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기출 해설 특강을 맡은 김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기출 문제 해설을 보실 텐데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보다는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이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이라면 이 기출 특강이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자기네 점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문제 난이도는 그냥 그럭저럭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서울 국가직 시험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20문제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죠. 20문제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타임 어택이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빨리빨리 읽고서 빨리빨리 캐치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예요, 얘. 직접민주제적인 요소. 우리나라에서 도입된이야. 그리고 이게 함정이죠.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제 요소는 국민 이제 안 쓸게요. 국민 소환, 국민 발안, 국민 투표 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국민 투표밖에 없어요. 참고로 지방자치제도에서는 그 주민 소환 정도는 적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안 됐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해서 국가 권력이 이건 너무 당연한 간접민주주의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고 여기 보세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국민 소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다. 이게 답이겠죠? 이게 답이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게 국민 발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민 발안하고 국민 소환은 우리나라에서 시도되지가 않으니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여기서 끝났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처리되는 거. 이거 딱 보시면 알겠죠? 딱 보면 뭐예요? 네, 선거 공영제죠.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 어차피 선거라는 걸 너무 뭐라 그럴까요? 돈 많은 사람이 선거를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선거 공영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답은 1번이고요. 이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네. 3번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사회계약론은 일단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여기 보세요. 사회계약론인데 사회계약론 일단 이 계약이라는 단어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론에서 계약이라는 거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주면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주겠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죠. 내가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존재하는 거.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나하고 이제 이 지배할 사람이죠. 지배할 사람들 간의 상호 계약이고 당연하겠지만 국민의 동의에서 상호 계약을 두죠.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봤다. 이거 너무 유명한 표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크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봤다.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로 봤죠. 그 다음에 홉스의 성악설, 루소의 성선설.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4번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거 되게 치사하게 낸 건데 지배자와의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지배자하고 계약해서 양도한 건 누구고? 홉스고요. 루소는 누구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일반 의지하고의 계약, 제너럴 윌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주권을 양도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건 조금 헷갈렸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익숙치가 않으니까 되게 당황하셨을 문제랄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죠.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다음의 관점에 대한 설명. 여기 보세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지문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가의 지문은 여기서 뭐가 포인트? 힘을 추구한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현실주의 그럽니다. 한스 모겐조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국제사회가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여기요.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상주의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는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한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거의 어떤 수준의 무정부 상태냐면 홉스가 사회계약서에서 언급하는 정도 수준의 무정부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는 나의 관점과 달리 환경, 경제 환경, 인권 문제죠. 여기 보세요. 경제 환경, 인권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한 국가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잘 체크하실 건 이런 국제적인 문제는 누구는 전혀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 세계 전체적인 문제. 네, 현실주의는 관심이 없어요. 왜? 현실주의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든가 말든가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없으면 돼. 이런 마인드예요. 되게 살벌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그래서 틀렸 답은 2번이고요. 네,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규범에 의해서 네, 이게 이제 이상주의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나는 가해 관점과 달리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주의는 기본적으로 뭐가 통한다? 이상주의는 자 얘는 모든 것은 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상주의는 인간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이성이 있으니까 뭐가 통한다? 서로 간에 개인 대 개인이든 국가 대 국가든 서로 대화가 통한다는 거죠. 말을 했을 때 적어도 말귀들은 서로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서로에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전쟁은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고요. 그 답은 네 2번이 틀렸네요. 자, 네, 이거는 이제 정치 파트에서 거의 이제 그 책 맨 마지막에 있는 국제 정치학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이요. 선거 제도예요. 자, 여기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역구 300명을 뽑고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피선거권자는 정당 공천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요거가 포인트예요.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만 투표하고 한 표로만 그리고 여기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소선거구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유권자는 한 표를 행사해요. 그죠? 그리고 한 표를 행사해서 뭐와 뭘 다 뽑아요? 지역구 의원하고 지금 네 비례대표 자체를 같이 한 표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의사로 의제한다는 건 여기서 유권자의 의사 이퀄 정당에 대한 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구에다가 투표한 거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구에다가 투표한 게 그대로 정당에 대한 투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기를 보실까요? 자, 그러면 지역구 선거 방식은 옳은 겁니다. 지역구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 이건 맞죠? 이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는 꼴랑 한 명 뽑는 거라서 군소정당한테 유리하진 않습니다. 군소정당한테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신의 지지정당이 후보로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기여하지 못하죠.
보통 선거는 뭐냐면 일정한 나이만 되면 누구나 참여하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보통 선거의 원칙은 아니고 뭐요? 요거는 1인 1표라는 내 투표의 가치를 언급하는 걸로 네, 평등 선거에 위배됩니다. 평등 선거에 위배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며 네, 틀렸습니다. 네,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다수 대표제죠. 그죠? 그 다음에 선거 운영 방식이 이건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유권자가 지역 후보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예를 들면 후보는 지지하는데 정당은 싫어. 반대로 정당은 지지하는데 후보는 싫어. 이런 경우, 그죠?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후보가 있고 정당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후보와 정당을 둘 다 지지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혹은 후보나 정당을 둘 다 지지 안 할 때는 투표에도 상관이 없는데, 후보는 지지하는데 정당은 지지 안 하거나 반대로 정당 후보는 지지하지 않지만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요 위에 부분에 지금 이 선거 제도가 이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데, 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그래서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나왔고 지금 현행 실시하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 정당 선거, 정당 투표를 따로 하는 비례대표제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고, 네, 넘어갈게요. 6번입니다. 헌법 조약상 관계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여기서는요, 네, 뭐 나머지 1번이야 뭐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고 대통령이 조약 체결 비준권 있고 그 다음에 예, 국제법과 조약이 보장하면서 그 지위가 보장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3번이에요. 네, 여러분 국회가 모든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법의 법률에 의해서 헌법 60조 1항에 의해서 국회가 모든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의 동의권을 갖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상호 원조나 안전 보장에 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대한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만 가져요. 이것 빼고 나머지는 국회의 동의 조항이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국회의 동의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자세한 국회의 동의를 해야 되는 조항들은 여러분 해설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7번이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7번 문제가 여러분 꽤 풀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재판이 났어요. 재판이 났고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재판이 났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에요. 사기업체의 장이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 상황 자체를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이 조항에서, 그러니까 대표이사 직함을 달고 있지 않지만 실제 경영을 하는 그 사람을 고용주에 해당하는 걸로 해석하는 건 예, 고용주가 아니란 거죠. 지금 여기서 고용주는 사기업체 장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이 법률에 의해서 고용주는 사기업체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업체의 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니까? 대표의사를 의미해요. 대표이사를. 그런데 실제로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하고 실제 경영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는 고용주가 확실히 맞죠. 이건 법률상 규정돼 있는 거니까. 얘는 고용주가 맞냐 이거죠. 실제 경영자는 고용주가 맞냐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결론이 뭐냐면
해석할 수 없다고 허용될 수 없다고 나왔어요. 허용될 수 없다고 나온 건 결국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뭐가 안 돼? 이거는 실제 경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법률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법률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결국에 어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유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 조항의 근거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이 조항의 근거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금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에요. 뭐라고요? 정답으로는 1번에 있는 유추 해석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겁니다. 유추 해석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여러분 의외로 낚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부당노동행위를 찾는 거고 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에 있는 부당노동행위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3번은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돼서 여기 보세요. 뭐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대요. 이것도 부당노동행위인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하고 상관없이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얘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그거를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아시겠죠? 이거는 뭐 실제로 이거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낚였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네. 예, 정신 놓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것도 옳지 않은 건데 답은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수당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 적용은 합헌이다. 여러분,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는 뭐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세 개가 적용 다 안 되면 합헌 아니에요. 예, 위헌이에요. 이 세 개가 다 적용돼야 돼요. 이게 다 돼요. 얘가 안 되고 얘는 되고 얘는 되면 이건 위헌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0번. 주택 임대차 계약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자연인 갑에서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네,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건 잠깐 들어왔다 빠진 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확정했죠.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를 얘기했죠.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임차인이 실제 거주, 그러니까 임차인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고 임대인이 주인이에요. 중요한 건 이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거예요. 전입 신고를 해야 자, 여기다 쓸게요. 전입 신고를 해야 임대권을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을 보호받는 거지. 전입 신고를 해야 임차권을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집을 빌려서 살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주인이 빚을 져갖고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뭐가 있으면 임차권을 디펜스 해줄 수 있으면은 내가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다른 얘기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월세를 구하든 전세를 구하든 항상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야 되죠. 하나는 전입신고고 하나는 뭐예요? 확정일자요. 자, 확정일자를 받아야 뭐가 되냐면 네, 이게 있어야 그 집주인이 무슨 빚을 져갖고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경우에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갑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왜요? 전입신고가 안 돼 있거든요. 전입신고가 안 됐으니까 대항 못해요. 그 다음에 을은 임차한 주택이 주택도 경매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많이도 좋네요. 2억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증금 2억 전액을 변제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확정일자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X예요. 그 다음에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1년으로 주택을 임차했어요. 그죠? 그죠?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지금 문제 앞 상황을 보시면 예, 계속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했더라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상호 계약에 의해서 상호 해지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만약에 아무 얘기가 없어서 계약이 연장이 된다면 자동으로 2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 계약을 무조건 얼마로 하고 있냐면 2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임대차 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다고요? 2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예, 잘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4번 네, 그래서 주장할 수 있어요. 예, 틀렸습니다. 각 과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어떤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면 갑과 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어떤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일반적으로 2년간 다시 임대차한 걸로 봐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보시죠. 자,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밑줄 친 나의 관점이고요. 네.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A와 B예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A 이론은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네, 착취하는 주장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뭐냐면 A는 근대화 이론 중에 종속 이론을 볼 수 있어요. 예, 주변부와 중심부와 주변부, 그다음에 선진국이 제3세계 국가들을 착취한다 이런 표현을 딱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B 이론은 라틴 아메리카의 특수한 상황으로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근대화론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신흥 공업국들의 성장을 네, 설명할 수 예. 이 근대화론이 베이스가 돼서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나라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요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입장은 뭐예요? 나는 이걸 지지하죠. 근대화론의 입장입니다.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자, 기본적으로 근대화론은요. 누가 모델? 유럽이 발전했던 방향을 모델로 삼습니다. 유럽이 발전했던 방향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화가 아닌 것들은 다 뭘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네, 다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원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기존 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예, 그 종속 이론 쪽 얘기는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대화론을 반대하는 시각이라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모든 사회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이건 왜 맞냐면 기본적으로 근대화론은 뭐의 베이스에서 얘는 근대화론은 사회 진화론이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근대화론 입장에서는요.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거는 종속 이론의 입장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종속 이론의 입장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2번이고 기억 디귿입니다. 자, 12번이요.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B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는 사실 그 앞에 질문을 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지위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냐? 얘 나왔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지위불일치 가능성. 얘는 계층 이론이고요. 아니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계급 이론입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계층 이론, 계급 이론이에요. 그러면 계층 이론은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딱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이 딱 나눠져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누구 입장? 이거는 네. 계급 이론 입장이죠. 그죠? 비이론은 다원론적인 차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야기한다. 좀 자세한 것은 해설지를 보시면 되겠지만 다원론적인 관점은 일반적으로 계층 이론입니다. 이거는 계층 이론이고요. A이론은 B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된다. 여기 보세요.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되는 건 계급 이론, 계층 이론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둘 다. 다만 계층 이론은 경제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층이 나눠진다고 얘기하는 거고, 계급 이론은 경제적인 이유 onl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당연히 둘 다 경제적인 이유가 겹치죠? 예, 겹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B이론은 A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네, 이게 답이죠.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은 정치적 불평등이고 뭐고 자시고 간에 죄송합니다. 뭐고 자시고 간에 다 뭐요? 경제적 불평등밖에 없습니다. 예, 경제적 불평등에 기여하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에 일탈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 보세요. 일탈행동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결과, 사실 여기서 다 끝난 거죠. 학습의 결과, 그 다음에 뭐요? 의사소통할 때 주로 발전한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뭔가요? 예, 이거는 차별교제 이론이죠. 그죠? 차별교제 이론이니까 옳은 겁니다.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탈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네, 차별교제 이론은 뭐 때문에 일탈이 발생했다? 비정상 집단과의 교류. 이게 일탈의 원인으로, 이걸 일탈의 원인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구 잘못 만난 거지. 친구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만났으니까 뭐 정상적인 애들을 만나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1번이고요. 일탈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여기 보세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형.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는? 갈등론에서 이야기하는 일탈행동의 해결 방안이에요. 사회가 다 엉망진창이니 사회를 갈아엎어야지, 이런 마인드입니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여기 보세요. 지배적인 규범의 부재. 요거는 아노미 이론이죠. 그죠? 누구의? 에밀 뒤르겜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문화적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는 제도된 수단의 제공. 이건 뭐야? 이것도 아노미 이론입니다. 근데 얘는 누구의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죠. 낚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실까요? 다음 주장에 담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니까 여기 보세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회문화 파트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힌트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요렇게 보면 이건 딱 뭐밖에 없냐면 사회 실제론하고 사회 명목론을 물어보는 거야.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거라고요? 사회 실제론 앤드 사회 명목론을 물어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를 보시면 아냐면 나의 관점에서 보면 16에서 17세기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발흥에는 자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불리는 윤리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 정신이 배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자본주의의 발달에 뭐가 베이스에 있다? 사회 정신이 베이스에 있대. 그러니까 사회 정신이 없었으면 자본주의는 발달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야?
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 실제론의 관점에 해당되는 거죠. 사회 실제론의 관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고르랬어요. 자, 개인들은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옳지 않은 거니까 독자적인 특징을 갖는다.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거는 뭐요? 예, 이거는 사회 실제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회 제도나 이념들이 개별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네, 제도가 우리의 행동을 구속한다. 이거는 네, 실제론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입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과로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하는 애들은 열에 9은 다 의대 간대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제도나 이념이 구속하는 케이스죠. 뭐 대학을 간다면 꼭 다 서울대를 가려고 아둥바둥 한다든가. 예, 그런 거요. 자, 그다음에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요거가 명목론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예. 전체적으로 사회문화 문제는 어려울 문제가 별로 없어서 알면 맞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라서 말이죠. 자, 15번입니다. 이것도 사회문화 문제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얘는 여러분 되게 슬프지만 얘를 보지 말고 바로 해설 보기를 내가 보기를 안 해놨나 봐요. 죄송합니다. 보기를 그냥 같이 보면서 볼까요? 자, 이걸 보면서 보기를 설명해야 돼서 그렇구나. 자, 기억은 1번의 기억은 독립변수, 니은은 종속변수래요. 요 두 개 보셔야죠. 자,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학 내 사회적 관계 형성도가 미치는 영향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 적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기출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출을 앞으로 풀으셔야 될 분들이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하는 것에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하는 것에서 의외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데 팁을 하나 알려주면 제일 쉬운 구분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면 일단 뭘 따져보는 게 제일 좋냐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구분한다. 제일 1번은 시간 순서를 따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형성도. 사회적 관계가 이거를 시간 순으로 풀어보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됨에 따른 대학 생활의 만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고요? 니은이 독립변수고 기억이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디귿으로 조작적 정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정도를 뭘로? 활동 참여 횟수로. 자, 다시 조작적 정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뭐야? 수치화하는 거죠.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 관계의 정도, 얼마나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사실 설명하기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뭘로? 활동 참여 횟수로 관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모집단, 니을을 모집단, 미음은 표본 집단. 여기서도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헤매는 거.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헤매십니다. 뭐하고 뭐를 구분하는 것도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 구분하는 것도 되게 헤매는데 이것도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을 구분을 하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 얘는 그냥 가설을 보고 하면 안 되고 얘는 연구 주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모집단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요. 리을이 모집단이죠. 땡땡대학교 학부생이 모집단이에요. 연구 주제는 뭐죠? 여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대학 내 사회적 관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은 게 연구 주제죠. 그럼 모집단은 뭐겠어요? 네, 우리나라 대학생이 모집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모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리을에 땡땡대학교 학부생은 뭐라고 보셔야 돼요?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집단입니다. 표본 집단. 네, 표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틀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집단인지 표본 집단인지 확인하려면 특히 모집단을 구분하려면 뭐를 연구 주제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고 편하고 빠릅니다. 넘어갈게요. 16번.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거래요. 근데 지금 슬프게도 이 모형, 우리가 이제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제 순환 모형을 보고서 지금 어디가 가계고 어디가 기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화살표가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를 보면서 따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보세요. 가가 소비 활동의 주체라면 소비 활동의 주체는 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계라면 나는 기업이 될 것이고요. 기업이 될 것이고, 경제 활동의 목표는 기업의 경제 활동의 목표는 효용의 극대화가 아니라 뭐의 극대화? 네, 이윤의 극대화죠. 효용 극대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나아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틀렸어요. 그래서 나아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면은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 자, 기업이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기업이라고요. 그러면 이 화살표는 뭐의 흐름이 되냐면 화폐의 흐름이 돼요. 이해가세요? 왜냐하면 기업은 가게에다가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뭐라고요? 재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실물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무슨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화폐 흐름이고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흐름은 E 라인이 되는 거죠. E 라인이. 가게가 기업한테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여기에 대한 대가 여기가 되는 거라서 얘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자, 화살표가 실물 흐름이라면요. 실물 흐름이라면 이게 가가 기업이 되고 나가 가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 활동의 주체는 누구요? 기업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화살표가 화폐의 흐름이라면 이게 가게가 되고 얘가 기업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화폐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맞죠?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고 수요자는 사는 사람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경제 파트 문제들이 여러분 그 공무원 사회를 시험을 보실 때 뭐가 제일 사실 힘드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경제 문제는 생각을 강요해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요. 특히 미시경제 같은 여기 지금 요런 탄력성이 나서면 놀라지 마시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생각하십시오. 자, XJ는 수요 법칙이 적용된대요. 그러니까 자, XJ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XJ는 수요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자, X대는 수요 법칙이 적용된대요. 그러니까요. 뭐는요? 디맨드 커브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수요 곡선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지.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래요.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죠. Y제도 수요 법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 똑같은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에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수직으로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게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그래프를 그려 놓으셨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되게 쉽게 푸는 거고요. 그래프를 안 그리셨으면 이 문제는 되게 헷갈려요. 자, XJ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1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가격 탄력성이 무한되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탄력적인 거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XJ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수요가 증가해도 D1으로 가도 균형 거래량은 변하잖아요. 거래량은 늘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YJ 공급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는 거래량은 양은 이게 양이죠. 그죠? 이게 플라이스고 이가 퀀터티 수량 가격 수량이니까 수량은
거래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번하고 3번은 지문이 XJ, YJ가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XJ와 YJ 모두 수요가 증가한다면 XJ와 YJ 모두 수요가 증가한다면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YJ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 YJ 공급이 증가한다고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YJ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뭐가? 거래량은 늘어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XJ와 YJ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가 둘 다 늘더라도 얘는 균형 가격이 YJ는 오르겠지만 XJ는 가격은 늘지 않고 거래량만 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 XJ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시죠. 이번에 이 국가직 문제는 왜 이렇게 경제를 다 뒤로 몰아놨는지 모르겠네. 가뜩이나 우리 시간도 없는데. 자, 경기 변동은 총수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총공급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경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사실은 제일 좋은 팁, 힌트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그려두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요? 경제 문제를 푸실 때는 뭘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그리시는 게 최선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경제 변동이 있어요. 지금 총 수요, 그리고 여기선 얘는 뭐예요? 경기 변동 거시곡선, 총 수요 총 공급 곡선이니까 얘는 실질 GDP고요. 얘는 물가거든요. 이거를 모르시면은 개념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 수요를 예라고 합시다. 애그로게이트 디맨드 해가지고 AD 이렇게 얘기하고요. 총 공급은 애그로게이트 서플라이 그래가지고 A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총 수요의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총 수요 변동이 기역이고 총 공급이 니은이에요. 그죠? 기역이 감소할 경우니까 이게 감소한다. 총 수요가 변했다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얘는 뭐가 감소해야? 총 공급이 감소해야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총 공급이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그러니까 2번 지문 같은 걸 풀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못 그리면 못 풀어요. 자, 니은이 변동하는 거니까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갔어? 니은이니까 총 공급이 변동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한번 감소시켜 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실질 GDP는 감소했고 물가는 올라갔죠. 자, GDP는 떨어졌고요. 물가는 올라갔죠. 무슨 관계? 반대 방향이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시면 되게 어렵게 접근하는 거예요. 니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자, 좌우죠. 니은이니까 총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네요.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면 물가가 싸지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줄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입니다. 하락, 상승이 아니라. 기역과 니은 모두 총 수요하고 총 공급이 둘 다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모두 늘고 얘도 늘고 얘도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뭐는 몰라요? 물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늘었으니까 물가는 몰라요. 알 수가 없는데 뭐는 알아요? GDP는 무조건 늘었죠. 여기서 균형점이 여기서 일로 늘었잖아요. GDP는 무조건 증가했죠. 알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8번 문제는 뭘 그리시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시면 헬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시죠. 경기 과열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뭐예요? 경기 과열입니다. 통화정책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자율을 제한해서 자, 여기 보세요. 경기 과열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실업은 아주 다운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기 과열이라는 건 뭐의 위협?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 즉 인플레이션 상황을 얘기하는 거. 경기과열 인플레이션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책의 목표는 뭘 줄이는 거예요? 물가를 다운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물가를 줄이려면 아주 간단해요. 뭘 줄이면 돼요?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줄이면 됩니다. 통화량을 줄여요. 통화량을 줄이려면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한마디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줄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재할인율은 여러분 이자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은행한테 한국은행이 기업 일반 은행한테 주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통화량을 줄이려면 이자 올려야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아웃. 그죠? 지급준 비율은 뭐죠? 네, 그러니까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은행에다가 원금 100만 원을 맡기면 이자가 10%면 은행은 10만 원만 냅두고 뭐 얼마를 90만 원을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든지 뭐 해서 돌려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자 받죠. 이자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돈을 굴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에서 지급준비율 10% 해가지고 10만 원만 냅두고 90만 원을 돌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지급준비율 20%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90만 원을 돌리던 거를 80만 원만 돌려야 되는 상황이 한마디로 뭐예요?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지급준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에요. 네, 국공채는 뭐냐면 국가에서 만든 채권이죠. 국공채를 판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자 나하고 시장이라는 건 이제 그 로너블 펀드거든요. 빌려줄 수 있는 대부 가능 자금 시장인데 내가 너한테 뭐를 줄 테니? 채권을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이 채권 사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채권 매각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네. 그래프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쫄면 안 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순서대로 가시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걸 보고서 총수요, 총공국 몰라요 이러시면 되게 힘듭니다. 자, 20번입니다.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 A에서 Z 영역항 면적에 해당되고 갑국은 Z제만을 거래한대요. 여기서 이게 쭉 보셨죠? 그럼 잠깐만 설명을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아무런 뭐 해외 수입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의 가격, 즉 T죠, T 시기의 가격은 P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처음 했을 때 국제 가격인 T 플러스 1의 가격은 P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세를 부과했을 때 가격인 T 플러스 2의 가격은 P2가 되는 겁니다. 쉽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예요? 현재 상황은 P 플러스 2 가격이 현재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따져봅시다. 자, 요게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소비자 잉여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생산자 잉여고요. 생산자가 남는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 요거가 G 플러스 H, 여기가 적으셔요. 국가의 관세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게 어디가 남아요? 네, 여기 하고요. 여기가 남죠. 이 두 개가 남게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합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 보통 deadweight loss 이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 한마디로 시장이 거래량을 변용시키면서 날아간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대충 감이 오세요? T에 비해서 T 플러스 원기의 사회적 T. 자, T에 비해서 T 플러스
t에 비해서 t 플러스 1기에는 사회적 잉여는 t 플러스 1이니까요. 사회적 잉여. 원래 자 사회적 잉여라는 건요. 사회적 잉여는 뭐와 뭐를 더하는 거예요?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더하면 사회적 잉여거든요. 그러니까 T기의 사회적 잉여는 A 플러스 B 플러스 E 플러스 J가 T기의 사회적 잉여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삼각형 여기서 요렇게 요 삼각형이 T기의 사회적 잉여고요. T 플러스 1기의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니까 여기가 이게 소비자 잉여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볼까요? 여기다가 잠깐 하는 게 낫겠죠? T 플러스 1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2에 E F G H I까지 그 다음에 네 J까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겹치는 짠 요걸 지우면 뭐 사회적 잉여는 C, D, E, Z 지웠죠? C, D, F, G, H, I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선지는 D, H, I만 얘기했으니까 C, G, F는 빠졌네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이걸 다 더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냥 보면 압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다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기에서 여기 아까 전에 관세 수입 여기 있어서 관세 수입은 G하고 H였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에 비해 T 플러스 2기가 갑국에서는 F하고 I만큼 사회적 후생 소질이 발생합니다.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요. 이거 맞는 말이고요. T 플러스 2기에는 생산자 잉여는 T 플러스 1기에서는 요게 생산자 잉여, J가 생산자 잉여였는데 T 플러스 2기에서는 E가 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G 플러스 2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J는 아니고 E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직 이번 올해 2019년 국가직 기출문제를 해설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길 바라고요. 시간이 좀 굉장히 길었죠? 20문제가 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프로 보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길 바라고 저는 이만 다음 강의나 아니면 또 다른 시험 기출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